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고 어제 하루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상은 갈수록 부족한데 더 이상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비상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핵심은 방역 패스에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을 정해서 사실상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1.5%,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이 112개밖에 남지 않았고 불과 2주 전 56% 정도로 여유 있던 대전도 이제 중환자 병상이 딱 2개 남아 있습니다. 대전 환자만 입원한다 하면 불도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데 수도권 환자가 이제 일부 내려와 있는 점이 병상 가동률을 좀 높이는. 오늘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600명대를 넘겼고 사망자도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엔 다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내부 소독을 위해 검사가 중단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검사를 받기까지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재 수준 유행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달 말엔 위중증 환자가 800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 속에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에 접종 뒤 6개월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접종이 접종 완료 후 5개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유예기간 한 달을 주는 것이라면서 추가 접종을 필수적인 3차 접종으로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접종의 속도가 붙고 결과적으로 돌파 감염과 위중증 환자 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정부는 현재 준비하는 긴급 조치를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의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앞 골목 카페. 1년 전 텅 비었던 카페가 이젠 손님들로 제법 북적입니다. 입장할 때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식당이나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확산세를 꺾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저희 이제 생업을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침들이 일단은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부는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조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에 따라 최근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추가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다음 달까지는 한시적으로 접촉을 줄이는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면역도가 올라가는 것까지 4주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의료 대응 체계를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4주 기간 동안에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정책들을 일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의료 대응 체계가 위태로울 경우 일상회복 중단과 이전 거리두기로의 복귀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을 추월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성인보다 낮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정부든 전문가든 백신 접종이 최고의 방역이라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거리 잘 맞추고. 1, 2학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들이 절반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다 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돼서 백신의 효과는 뚜렷합니다. 고1, 2학년 학생들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 빈도는 각각 6.9명과 7.1명. 그러나 수능 시험 전 대부분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은 1.4명으로 최대 5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고3 대상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낮은 접종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접종 완료율은 17.3%로 18세 이상 성인 접종 완료율 91.1%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일주일 전국의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에 근접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 수는 99.7명으로 성인 확진자 76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전면 등교 이후 학내 방역도 중요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10대 학생들이 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학습 격차를 회복하는 등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접종 참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 기간이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된 만큼 방역 당국과 협의해 접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움츠러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처방한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갔는데 해가 바뀌면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봄, 한국은행은 1.25%이던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5%까지 내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0%대 금리는 1년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75%로 오른 데 이어 오늘 1%로 올랐습니다.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끝난 겁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린 건 물가 때문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거의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고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2.1%만 오를 거라고 전망했지만 오늘은 2.3%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1%도 아직 낮다고 말했습니다. 1.0%가 되었지만 이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열린 기준금리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참석자 다수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 만든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당내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핵심 당직에 40, 50대 측근을 배치했습니다. 지금의 선대위 조직도 절반 이상 줄여서 마치 전쟁에 대응하는 상황실처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연일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변화의 차원이라며 1년 8개월 만에 다시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반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50대 대선 후보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당직 개편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보통 3선 의원 이상이 맡던 당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용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40대 후반인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선대위에서도 총무본부장과 전략본부장을 겸할 핵심 당직에 기동성과 소통력을 갖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한 겁니다. 여의도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도 있는. 기존 선대위 간부들의 사퇴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인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오직 이재명 후보와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선대위는 기존의 16개 본부 체제를 6, 7개로 간소화하면서 전시 대응 상황실, 이른바 워룸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 조직과 직능단체 강화, 외부 인재 영입 같은 과제를 맡게 됩니다. 당내에선 쇄신 결과가 이 후보의 친정체제 강화여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밤부터 나흘간 방문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쇄신 선대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빼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건지 여전히 궁금한 상황에서 오늘 매우 거친 표현으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긴급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윤석열 후보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은 미룬 채 6명의 본부장을 임명하고 선대위를 출발시켰습니다. 정책총괄의 원희룡, 조직총괄의 주호영 등 중진 인사 5명을 본부장에 전면 배치했고 홍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김 전 위원장 인선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윤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다 얘기했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알아서 해결하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윤 후보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윤 후보가 최후 통첩을 했다는 등의 보도엔 주접을 떨어놨다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와 역할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대신할 제3의 인물을 찾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당내의 우려는 더 높아져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전 위원장의 동정이 후보보다 더 관심을 받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토론 배틀로 뽑은 대변인들도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혁신이 가능하겠냐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도,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유지비 등 실비에 더해서 적정 이익도 보장을 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건데요. 이 화물업체들이 단가를 터무니없이 깎지 않도록 해야 과속이나 과적 같은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컨테이너 기지, 화물차 운전기사 2,000명이 모였습니다. 부산 신항 구두 앞에서도 화물차 운전자 1,200명이 모였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23,000명이 모인 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운전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투쟁이다.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국회 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기름값이나 보험료 같은 유지비와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겁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했습니다. 전체 화물차 41만 대 중 2만 6천 대, 6%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3년 한시 도입이라 내년 말에 없어집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업체들이 단가를 후려치지 못하게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이 보장돼야 과속이나 과적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용역을 맡겨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은 경우 과적은 62%, 과속은 39%,
졸음운전은 26%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업체들은 운송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정 운임을 받으면서 과로나 과속이나 과적이나 이런 모든 위험 요소들을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 제도이거든요.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에 있어 화물연대는 파업 마지막 날인 토요일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손하늘입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대의 화물차가 이곳 전남 광양항을 찾아 컨테이너 화물을 내려놓고 또 실어갑니다. 전국의 화물 차량은 모두 42만 대. 이렇게 큰 짐을 싣고 있는 데다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 운전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절반 이상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스스로도 이렇게는 운전대를 잡기가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직접 이 화물차를 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13년차 화물기사 서영인 씨. 부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약 180km, 3시간가량을 달려 컨테이너를 내려주면 43만 원을 받습니다. 작년 초 거리에 따라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돼 10만 원쯤 올랐습니다. 덕분에 차에서 자는 일은 거의 없어져 이불도 운전석 위로 치워버렸습니다. 매일 잤죠. 차에서.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려면은 바로 또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매일 집은 들어가죠. 하지만 대다수 화물기사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철강 원료를 싣고 새벽 3시에 공장으로 달리고 있는 한 화물차. 이 시간에 출발을 하면은 거기 도착하면 한 8시에서 9시 사이 됩니다. 할인이 50% 되더라고요. 운송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걸로라도 조금. 가로등도 없는 고속도로를 줄지어가는 화물차 전조등들이 비춥니다. 밤이 깊을수록 먼 길 가운데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는 이 화물차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졸음과의 싸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군산에서 부산까지 약 290km, 5시간 반 운전에 42만 원. 앞서 본 컨테이너 차보다 100km 넘게 더 달렸는데도 운임은 오히려 만 원 더 적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아니고의 차이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은 직접 짐까지 싣고 내려야 하다 보니 지친 몸으로 오른 한평 남짓한 운전석에선 졸음과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저거 이 차 봐봐요. 비싸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흔들흔들. 이게 바로 졸음운전이거든요. 잠깐 졸음하는 사고 다른 거예요. 25톤 화물차의 할부금만 월 300만 원, 기름값에 요소수값까지. 매달 군산과 부산을 12번 이상 오가며 한 달 26일을 차에서 자야 200만 원 남짓 손해줍니다. 지금 남는 것은 몸 아픈 거. 화물차들이 거의 할부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부산 공장에 원료를 내려주자마자 바로 일감이 있단 무전을 받았습니다. 1분도 못 쉬고 250km를 또 달려야 하는데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서 어디 가는 게 잡힌 거예요? 여기 신평에서 전주 가는 거예요. 오늘 오죽해 바로 나왔네요. 도시락을 싸왔어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화물차 기사 4명 중 1명은 과적을, 3명 중 1명은 과속을 하고 절반은 졸면서 운전합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월 281시간. 일요일 하루만 쉰다 해도 하루 11시간 넘게 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제주에선 과적 화물차가 시내버스를 덮쳤고 7월 전남 여수에선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이분들의 작업장은 그냥 도로입니다. 당연히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 화물차 운전석 높이는 2m. 이게 동네요, 운전석이. 전방이 잘 보이잖아요. 그게 보는 각이 시각이 틀려져요. 가까운 근처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꼬박 이틀을 화물차 안에서 함께 하고 나니 바로 이 운전석이야말로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일 75건, 하루 2명이 길 위에서 삶을 마칩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는 대북 정책이나 한일 관계, 탄소 중립 같은 외교 현안들마다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충돌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도 대립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현 정부의 종전선언은 부작용만 크다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에 두고 종전선언 반대는 일본 정계에서나 할 주장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테니까요. 윤 후보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에 단호해야 한다는 이 후보와 달리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자는 건 아니지만 양국 간 신뢰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다 보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탄소 감축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산업계에 부담이 되니 재설계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감축량을 줄이는 건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를 망치는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원군이 살아와가지고 그레타 툰베리를 혼내는 그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 경영을 할 수도 없고 국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탄소 감축 하향을 말한 게 아니라 세부 방안을 재검토하자는 취지였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당선인 때라도 사면을 결단하겠다며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영변 핵발전소에서 움직임이 관측됐다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상업 위성 사진입니다. 38노스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발전 시설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시설 중 최소 하나가 가동 중인 걸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 쪽 파이프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도 새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다만 경수로 자체의 가동 징후는 없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에도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물이 방출되는 것이 관찰됐지만 증기 배출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영변 부지의 원심분리 농축시설로 알려진 곳에 지속적인 건설 활동이 관찰됐다며 관련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정황은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게 되면은 핵 능력이 더욱더 강화된 북한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영변 핵시설 같은 것들 가동 정황들을 이제 일부러라도 좀 보이고 하거든요. 우리 핵이 여전히 있다. 한미 간 조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종전선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의 장례식장 앞에선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천교육대와 5.18 피해자 단체들은 유족들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미국에서 귀국한 삼남 전 재만 씨를 비롯한 전 씨의 가족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지는 간대하고 빨간 나무겨 햇날이 올 때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가 전두환씨 장례식장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삼청교육대와 5.18 피해자 단체들은 전 씨 측근의 주장과는 달리 사과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전두환의 유족은 지금이라도 너저해에게 매어 50 피해자들과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이들은 900억 원 넘게 미납된 추징금도 유족들에게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노태우 씨의 아들 재헌 씨는 조문 사흘째인 오늘 빈소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강례에도 와주셨기 때문에 감례에 또 뜻을 담아서 많은 위로를 드리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전 씨의 공과를 묻는 질문엔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 씨의 삼남 재만 씨도 오늘 미국에서 귀국해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상주석에서 빈소를 지켰지만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빈소 앞까지 현수막을 들고 들어와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는데 유튜버의 요청에 빈소 앞에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탄핵무효도 외쳐주세요. 탄핵무효. 탄핵도 무효입니다. 오늘 전 씨의 입관식이 치러진 가운데 유족 측은 아직 장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전두환 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합천군은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오히려 합천 군수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의 한 공원. 전두환의 호를 따 이름을 지은 공원 입구에 천막 2동이 설치됐습니다. 완산 전시문중과 합천군 유림회가 운영하는 전두환의 분향소입니다. 합천군이 허가하지 않았지만 분향소 설치는 강행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쯤 문준희 합천군수가 무단으로 설치된 이곳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천군 실무자는 분향소가 무단으로 설치됐다며 1차 철거 계고장까지 보냈는데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이곳을 찾아가 조문을 하자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적 영역으로 옮겨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전시 추종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합천에서만큼은 공인받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문준희 군수가 여론을 의식해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면서 공원에 대한 불법 점유가 계속되면 전시문중을 형사고발하고 합천 군수에게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문준희 군수가 분향소 불법 설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자진 철수를 권유하기 위해 찾았다가 고인에 대한 예의상 참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분향소가 설치된 공원은 전두환의 호 이래를 붙여 이름 지어졌다며 시민단체들은 공원 이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정리한 고 이광영 씨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20분 아니라 5.18 당시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4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도 치료할 전문 병원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괴롭히던 고통이 씻긴 듯 영정 속의 이광영 씨는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남긴 갑작스런 부고. 오늘 그의 빈소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흘렀습니다. 그 5.18 때 총만 안 맞아서도 이런 모습이 안 되고 참 어디 멋진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참 몸을 다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5.18 당시 부상자들을 구하러 뛰어들었다 허리에 총을 맞은 김광호 씨는 이 씨의 고통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납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 종기가 수없이 나고 이쪽으로 이제 시리시리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광년 선배도 솔직히 그런 후유증이지 않겠느냐.
김 씨 역시 장기를 크게 다쳐 40년째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대장, 소장, 방광 안 터진 데가 없이 싹 터져버린 거예요. 뒤쪽에 쏘아버리니까. 어떤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계엄군의 총에 다리를 맞은 박영순 전 5.18 부상자회 회장도 몸 곳곳에 박힌 총알 파편 때문에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신체적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정신적 고통이 따르잖아요. 죽음을 생각으로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5.18 당시 총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62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총상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들을 치료할 전문 병원도 없습니다. 의료비 지원조차 비급여 항목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전문 의료인의 확보, 그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지금 조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5.18 생존자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6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밀한 실태조사와 지원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습적이라고 엄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의 지인 22살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2달 뒤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에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19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같은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령 첫 범행 이후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 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이전의 옛 조항에 대한 판단인 만큼 동일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더라도 현행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구법으로 가중처벌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현행법의 같은 조항에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받는 경우에 오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량 감경 및 재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전남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 덕에 부동산을 사들여서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투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남 목포의 창성장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가 소유해 지금은 숙박업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부 언론은 손 전 의원이 창성장뿐 아니라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발전에 기여하려 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나전치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하지만 검찰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들인 부동산으로 사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을 샀다는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017년 5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얻은 건 맞지만 이 자료 때문에 건물 등을 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해당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부동산 3곳을 사도록 한 것을 근거로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카 명의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거라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손 전 의원은 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났다며 환영했습니다. 언론이나 모든 제게 씌운 제목이 전부 특이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석명이 됐다라고 저는. 또 유죄가 인정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지난주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경찰관이 흉기를 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 경찰관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거세게 일었죠. 하지만 당시 함께 출동한 19년 차 이른바 베테랑 남성 경찰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만약 두 경찰 모두 부실 대응을 했다고 처음부터 알려졌다면 이때도 여경 무용론이 거세게 일었을까요? 여경 무용론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 확산됐는지 언론 보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를 포함해 23개 언론사 보도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소식 위주로 보도됐습니다. 이른바 여경 논란이 불거진 건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였습니다. 한 언론이 여경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도를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 일간지가 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출동한 여경은 현장을 벗어났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언론들은 일제히 여경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했습니다. 여경을 뽑을수록 피해보는 건 국민들. 여경 무용론 불거졌다는 식의 정지되지 않은 커뮤니티발 여론을 인용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경 무용론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회 내의 여혐, 남혐 이런 현상이 조직 내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장구를 적절하게 왜 경찰이 사용을 못했느냐 그 점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할 점입니다. 2년 전에도 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흉기에 수차례 찔렸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식당 밖으로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족분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카드로 나오면 제가 이다경찰이라서 날려서 그걸 경찰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선 유사한 사건이지만 이 두 기사의 보도량 차이는 꽤 컸습니다. 최근 흉기 사건의 경우 여경을 제목에 단 기사가 열흘간 70건이 넘었습니다. 보도량 자체도 13건대 400여 건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여경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가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주차 기술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경이 주차를 배우면 굳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반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신임 순경 10,000명을 대상으로 사격술, 체포술 등을 재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언론이 해야 할 일 역시 여경 혐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건 아닐 겁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봐야 할 구의원이 오히려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승합차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당하게 주차를 하는가 하면 태권도장 직원들 먼저 백신을 맞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는데요. 제보는 MBC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왕복 4차로 도로. 서서히 다가온 노란색 태권도장 승합차가 길 옆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번호판이 달린 뒷문을 열어 올립니다.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 이게 번호판에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고정식 CCTV로는 단속은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곳은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운전자는 태권도장의 관장이기도 한 대구 달서구의 현역 구의원 A씨. 취재가 시작되자 A 구의원은 불법 주차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 정도인가 두 번 정도를 하다가 의식이 돼서 올해부터 계속 그 안쪽에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그렇죠. 지난 8월에는 태권도장 직원들이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항의에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자가격리 중인 민원인의 집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대본에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차량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안 된다. 지침대로 안 되니까 뭐 소장님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거기. 보건소 측은 지침에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정상하게 주차를 한다는데 이게 뭐 아니 가난하게 놔두고 검사 맡도록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던 시기 이 구의원은 대구 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23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똑같은 세트작을 만들고 드라마에서처럼 456명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게임들을 실제로 진행했는데요.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의 조회수가 8시간 만에 2천만 건을 넘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56 people survives the longest, wins 456 grand.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456명의 참가자들.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합니다. 360도로 목이 돌아가는 영희 인형도 똑같습니다. 총에 맞아 탈락하는 장면은 작게 폭발하는 장치가 터지는 걸로 재현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역시 달고나 뽑기. 우산과 별 모양이 나오자 탄식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나오자 환호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혀로도 핥아봅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성공입니다. 총 상금 17억 원, 세트 제작비 23억 원, 줄다리기, 징검다리 등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현한 세트장에 참가자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Oh my God. 숫자를 한글로도 쓰는 등 세심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They're actually in a random order, and the numbers on them are in Korean.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기획한 미국의 유튜버는 게임 전 과정을 촬영했고 영상은 공개된 지 8시간 만에 조회수 2천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I'm feeling great. Just blessed to be here. 드라마와 달랐던 건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생소한 참가자들을 위해 의자 뺏기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우승자는 79번 참가자. 상금 45만 6천 달러, 약 5억 4천여만 원을 받게 된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입양한 2살 딸이 자꾸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양 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머리를 맞은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양부모는 7시간 동안 방치한 채 버젓이 외식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영이는 2018년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작년 8월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미 4명의 친자녀가 있던 양부모는 학대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룹홈도 운영한 적이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착했어가지고 다들 아이도 너무 착하고. 그런데 입양 8달째부터 양아빠는 말을 안 듣고 칭얼댄다며 민영이를 구두 주걱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양아빠는 친자녀들과 카네이션을 만들다 말고 민영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쓰러지자 일어나라고 외치며 또 때렸습니다. 양엄마가 소리를 듣고 왔지만 그만하라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축 늘어진 민영이를 데리고 양엄마의 친정집까지 갔습니다. 아이 얼굴이 심하게 부었는데도 친정부모가 못 보게 마스크를 씌운 채 도착하자마자 눕혔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두고 나머지 식구들만 외식을 했고 다시 집에 왔다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무려 7시간을 방치했습니다. 민영이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지난 7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양아빠 서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양엄마 최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강하게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의 분노로 때렸고, 민영이가 구토를 한 뒤 2-3시간 지나도록 반응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을 높인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 범죄자도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엄마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말 안 되고 뗐을 때마다 속상하고 그게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골드스푼, 우리말로 금수저라는 이름으로 상위 1%의 만남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던 소개팅 주선 어플리케이션. 13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해킹된 사실을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범인은 업체 측에 25억 원을 요구하고 저희 MBC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하겠다면서 직접 연락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해킹 대회 입상자 출신의 20대 개발자였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선전하는 애플리케이션 골드스푼. 상위 1%인지 검증한다며 가입할 때 아파트 등기나 차량 등록증,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 같은 온갖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운영사 측은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회원들이 낸 자료가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지했습니다. 13만 명 회원이 가입하면서 낸 각종 입증 서류들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익명의 제3자가 제 개인정보를 다 들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무섭고 작성된 글들이라든지 삭제한 내역까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 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상위 1%가 어떤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일삼았는지 제보하겠다며 MBC에 연락해왔습니다. 그러다 돌연 수사당국의 추적이 무섭다며 연락을 끊었는데 실제 지난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IT 기술을 독학으로 익힌 뒤 개발자로 일해온 26살 남성 해커로 과거 해킹 대회에서 상을 받은 실력자였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골드스푼 측에도 연락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유출시킨다 협박하면서 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안 풀리자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회원들은 수백만 원까지 실제로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신을 못 잡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과시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해커 역시 골드스푼에 가입돼 있었는데 상위 1%로 인증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골드스푼 측은 원본 데이터는 안전하게 회수됐고 추가 유출 가능성도 없다면서 해커에게 금전을 제공한 회원 등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해커를 곧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원래 몸이 아프고 생계도 어려워서 정부의 복지 그물망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그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한 다가구 주택 앞에 멈춰섭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경찰이 구급대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9시 반쯤 서울 중랑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50대 남성 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악취가 나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집주인이 신고한 겁니다. 냄새가 여기 계단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가면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 씨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는데 보일러가 켜져 실내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지난달 말이었고 지난 12일까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이후 뚝 끊겼습니다. 숨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혼으로 가족들과 연락 없이 혼자 살다 보니 부패의 냄새가 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음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술을 많이 먹더라고. 항상 보면 술병이 많이 나와. 소주병이 빼빼 말라갖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한 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주민센터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상반기 정기점검으로 주민센터 직원이 통화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8월 또 한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외로운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월세 체납도 없었고 관리비, 공과금 체납 이런 것도 없던 분이어서 10월 말까지는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경찰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오던 한 씨가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감염 위험이 높다 보니까 발생 즉시 태워야 하지만 전국의 소각장 처리 능력이 달리다 보니 코로나 폐기물이 차와 배에 실려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선별진료소. 마감 시간이 되자 의료진이 방호복을 벗어 폐기물 봉투에 넣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생기는 검체 키트와 알코올솜, 장갑, 안면 보호구 같은 의료 폐기물도 단단히 밀봉합니다.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격리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인데요.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의료 폐기물 운반업체가 방문합니다. 오늘 정도면 한 80에서 100개 정도인데 많을 때 350개 넘었어요. 400개. 이곳에서 매일 300에서 600kg의 의료 폐기물이 나오는데 감염 위험성이 높아 그날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처리업체로 갑니다. 경주 난강공장 쪽에 있는. 지난 한 해 울산에서 3,000톤이 넘는 의료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모두 90km나 떨어진 경주의 소각장으로 옮겨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에도 소각장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문을 닫으면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의료 폐기물을 일주일가량 쌓아두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요청을 신청을 했는데 우측은에서 반대를 했죠. 전국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13곳. 영남권 5곳, 수도권과 충청권이 각 3곳, 호남권 2곳, 강원, 제주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는 의료 폐기물을 배에 실어 육지로 옮겨 처리합니다. 전남하고 경북으로 옵니다. 고령군하고 경주시요. 선박으로요. 매일 처리해야 할 의료 폐기물을 먼 곳으로 옮기기 위해 쌓아두면서 사고와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적절하게 교육을 잘 받고 안전하게 잘 취급을 하며 그 사정에서의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은 23만 5천여 톤. 벌써 지난 한 해 발생량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발의된 게 2007년이니까 14년 만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 건데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성별,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깃발들이 국회 담장을 애워쌌습니다. 차별에 기대어 있는 이 사회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과 저 국회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만 말할 거냐는 압박에 민주당도 일단 찬반 토론을 열고 공론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6월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동아제약 면접 피해자가 낸 차별금지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한 뒤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한 찬반 토쟁 논쟁의 시간은
입법부에서 합리적 토론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한 건 한계라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고 특정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차별, 특별히 기독교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법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외 다른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대선 후보들도 신중하거나 유보적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한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요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누구보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낸 황선우 선수가 올해 마지막 국내 대회에서 주종목 자유형 200m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참가 선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중단됐던 대회가 이렇게 하루 만에 재개됐는데요. 경기가 하루 미뤄진 황선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주종목 자유형 200m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황선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발과 함께 치고 나가 점점 격차를 벌렸고 마지막 50m 구간은 사실상 독주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한국 기록엔 못 미쳤지만 올해 국내 마지막 레이스를 대회 신기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훈련을 못하고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했지만 8, 90 정도 힘을 써서 레이스를 하자 생각해서 46초 기록에 상당히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황선우에게 2021년은 도약의 한 해였습니다. 시작하면 황선우라는 이름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찬 포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에선 한국 기록과 아시아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우며 결선에 올랐습니다. 특히 11년 만에 박태환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자유형 200m 예선은 자신이 꼽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유형 200m 예선에서 터치를 했을 때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서 혼영 200m에서도 박태환을 넘어서며 신기록의 한 해를 보낸 황선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쟁쟁한 선수들과 같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는 이렇게 레이스하는 저를 보니까 더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황선우는 다음 달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국제 무대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희입니다.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선수 못지않은 열정을 자랑하는 감독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토트넘의 콘테 감독입니다. 경기장에서도 격정적인 몸짓으로 화제였는데 훈련장에서도 에너지가 펄펄 넘쳐납니다. 쌀쌀한 날씨에 선수들과 같이 뛰는 것도 모자라 슬라이딩 태클까지 53세 나이가 무색한 활동량에 고무됐는지 손흥민 선수까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토트넘,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15년 전 독일 월드컵에서 나온 막시 로드리게스의 원더골. 어느덧 41살이 된 이 선수가 아직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1부 리그에서 프리킥 기회를 노리고 교체 투입되더니 멋지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해결사가 따로 없죠. 시간은 흘렀지만 클래스는 여전하네요. 마지막은 미국 고교 농구 버저비터입니다. 종료 버저와 함께 냅다 던졌는데 기적 같은 역전승을 만들어냈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NBA에서 나온 덩크슛입니다. 공격자 파울로 득점 인정은 안 됐지만 채공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추위는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요. 밤사이 북쪽에서 또다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은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 울산 대운산 자락에서 산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지역이 강원도 동해안 지방뿐만 아니라 부산 등 경상도 동해안 지방까지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주말에도 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만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와 광주 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오면서 또다시 추워지겠고요. 겨울비치고는 양도 다소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